아버지, 저 밭을 당장 사야 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가리킨 것은 고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고을 사람들의 뒷간으로 쓰이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떼가 들끓으며 가까이 다가서는 것조차 꺼리는 반마지기의 똥밭이었지요. 똥밭을 산다는 소문이 퍼지자 온 고을이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저 집 아이가 드디어 맛이 갔다고 엽전이 남아도나 보다고 하였지요. 허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훗날 그 땅이 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요. 과연 이 소녀는 이 버려진 똥밭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 변두리에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땅 한 떼기가 있었습니다. 반마지기도 채 되지 않는 자그마한 그 땅은 수십 년 전부터 마을 공동 뒷간으로 쓰이다 어느 해부터인가 그냥 방치된 곳이었지요.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할 만큼 흙이 썩고 뒤틀린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으니까요. 악취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인근 밭까지 번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소매로 코를 막은 채 발걸음을 재촉하기 일쑤였습니다. 누가 사겠다 나선 적도, 누가 일구겠다 덤빈 적도 없었지요. 그저 고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 땅이 아니라 냄새 나는 짐짝처럼 보였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석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막 15을 넘긴 소년으로 고을 변두리 오막살이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지요. 어미는 도석이 6살 되던 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버지는 남의 밭을 부쳐먹으며 근근히 살아온 터였습니다. 살림은 늘 빠듯하였고 볕 잘 드는 제 논 한 뙑이 없다는 것이 아버지의 평생한이었지요. 도석은 어려서부터 눈썰미가 남달랐습니다. 서당에 다니면서도 글보다 훈장 몰래 들판을 기웃거리기 일쑤였고 어느 밭에서 무엇이 잘 자라는지 흙빛이 어떤 곳에서 작물이 굵어지는지를 혼자서 눈여겨보아 왔던 터였습니다. 그날도 도석은 서당을 파한 뒤 혼자 고을 변두리를 걷다가 우연히 그 땅 앞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하였지요. 허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은 악취와 파리떼뿐이었으나 도석의 눈에는 다른 것이 걸렸습니다. 흙빛이었습니다. 썩고 뒤틀렸다 하나 군데군데 드러난 흙의 속살이 유난히 짙고 검은 것이었지요. 도석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쪼그리고 앉아 손끝으로 흙을 조금 집어 비볐습니다. 보들보들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거기서 뭘 하는 게냐? 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낡은 무명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노인이었지요. 도석은 얼른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흙을 좀 보고 있었사옵니다, 어르신.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짚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냄새 나는 데서. 이 땅 내 것인데 팔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지 않나, 관아에서는 세를 내라 하지 않나. 이 늙은이 골칫덩이가 따로 없구나. 도석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팔 생각이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이 땅을 얼마나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노인은 잠시 도석을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얼마라니? 이 땅 사겠다는 사람이 있기나 하겠냐? 헐값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허나 그것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으니 원.
도석은 노인에게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머릿속으로 쉴 새 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지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마루에 걸터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도석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까딱였지요. 저 고을 어기 버려진 뒷간터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우리가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집신 삼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그 땅 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버지. 겉은 썩어 보여도 속이 다릅니다. 제가 직접 만져보았는데 도석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모르는 게냐. 온 고을 사람들이 수십 년을 뒷간으로 쓰던 곳이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근처도 못 가는 곳이라고. 그런데다 우리 돈을 쏟아붓자고? 도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완강하였지요. 허나 도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믿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집신으로 눈길을 내렸지요. 안 된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도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도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쌓아둔 작은 보자기를 꺼내 펼쳐보았지요. 그동안 심부름을 다니며 나무를 해다 팔며 모은 엽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니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이었지요. 도석은 엽전을 다시 보자기에 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사면 되는 것이지. 그리하여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석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하는 곳은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몰래였지요. 고을 사람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채 이른 아침 골목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작은 소년이 품에 무엇을 안고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도석의 눈빛만큼은 그 이른 새벽빛보다도 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도석은 노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리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노인이 나왔지요. 도석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 아니냐?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냐? 어르신, 저 땅을 제게 파십시오. 노인은 잠시 도석을 내려다보다가 헛웃음을 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새벽부터 찾아와 대뜸 땅을 사겠다 하니 황당하였을 것이었지요. 허나 도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여기 모은 돈이 있습니다. 모자라다면 나머지는 반드시 채워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보자기를 받아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헐값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 하였으나 막상 눈앞에 돈이 놓이자 마음이 흔들리는 기색이었지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그렇게 도석은 노인의 방에 앉아 이른 아침부터 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인이 부른 값은 도석이 가진 돈보다 조금 더 되었지만 도석은 조목조목 말을 이어가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땅이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껏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도석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랑이는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헌데
결국 노인이 먼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래, 가져가거라. 이 늙은이 살아생전에 저 땅 팔고 속이라도 편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석은 노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가 없어진 것을 진즉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낯빛이 좋지 않았지요. 도석아, 내 돈 어디 갔느냐? 도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뒷간터 땅 샀습니다, 아버지.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커지더니 이내 굳어졌습니다. 이 녀석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지요. 도석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 줄 아느냐? 내가 몇 해를 모은 거냐? 그걸 그 썩은 땅에다 갖다 버렸단 말이야? 버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 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땅 제가 직접 일구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도석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 소식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저 집 아이가 뒷간터를 샀다더구먼. 뒷간터를. 하하, 아직 어린 게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냐? 돈도 없는 집에서 그 냄새 나는 땅을 샀다니. 참. 수군거림은 비웃음이 되었고 비웃음은 곧 조롱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서당 담장 너머에서도 도석의 이름이 오르내렸지요. 헌데 도석은 그 어느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석은 삽 하나를 둘러매고 그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땅 앞에 선 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삽을 땅에 힘껏 꽂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삽날이 흙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훅 올라왔지요. 도석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을 뒤집을수록 속에서 더 짙고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도석은 그것을 보며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도석아. 돌아보니 귀동이었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에 두 갈래 댕기를 늘어뜨린 귀동이 멀찍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나도 도와줄까? 도석은 귀동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냄새 나는데 괜찮겠냐? 너랑 같이 있으면 이미 익숙해. 그리하여 두 소녀는 나란히 그 땅의 삽을 꽂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여전하였고 아버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도석은 개의치 않았지요. 삽을 들 때마다 드러나는 짙고 검은 흙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대답이 되어줄 것임을 도석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석은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귀동은 그날따라 서당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였고 도석은 혼자 삽을 들고 흙을 뒤집기 시작하였지요.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찌를 듯하였으나 사흘을 매일 맡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땅을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표면에서 한 뼘쯤 파고 들어가자 흙빛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위쪽 흙은 뒤틀리고 메말라 있었으나 그 아래 흙은 색이 짙디짙은 먹빛이었고 손에 쥐면 묵직하게 뭉쳐졌지요. 도석은 삽을 내려놓고 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그 흙을 한 줌 퍼 올렸습니다. 보들보들하였습니다. 그리고 묵직하였지요. 도석은 흙을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비볐습니다. 기름지다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이고 삭은 것들이 흙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더럽다 하여 등을 돌린 그 오랜 세월이 오히려 이 땅 속에 고스란히 거름이 되어 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석은 한동안 그 흙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석이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장터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마을 어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석을 보더니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저기 온다, 저기. 똥밭산 아이. 얼굴에 흙이 잔뜩 묻었구먼. 하하. 아버지는 알고나 있을까? 자식이 저러고 다니는 걸. 도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그 앞을 그대로 지나쳤지요. 허나 귀까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서당에 들어서자 아이들 몇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킥킥거렸습니다. 귀동만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도석이 옆자리에 앉았지요. 오늘 많이 팠냐? 응. 속흙이 다 드러났어. 어때? 도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 귀동은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지만 도석의 눈빛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군장이 들어오자 두 아이는 입을 다물고 앞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저녁 도석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밥그릇을 들고 눈을 내리깐 채 수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석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밥상을 물리기 전 도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속흙이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었지요. 도석은 빈 밥상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렇다고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대답해 줄 것이었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땅이. 그로부터 닷새가 더 지났습니다. 도석은 매일 새벽밭으로 나가 흙을 뒤집고 거름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모아다 섞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궁이에서 긁어낸 재를 가져다 뿌리고 집단을 썰어 흙 위에 덮었으며 인근 내에서 퍼온 개흙도 조금씩 섞었지요.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으나 귀동이 틈틈이 와서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석이 밭 한쪽을 고르고 있는데 밭 경계 너머에서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50줄로 보이는 사내가 팔짱을 끼고 서서 도석의 밭을 유심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불그레한 사내였습니다. 도석은 그 사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분홍 점삼이었지요. 점삼이는 도석과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느릿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웃는 것인지 비웃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내가 이 땅 사나이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그 말에는 칭찬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도석은 삽을 고쳐주며 점사미를 바라보았지요. 점사미는 잠시 밭을 훑어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잘 봐두마.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가는 점사미의 말이 묘하게 귓가에 걸렸습니다. 도석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지요.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었습니다. 허나 도석에게는 지금 그 예감을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저 뒤집어야 할 흙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도석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봄볕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도석은 날이 밝기 무섭게 밭으로 나가 흙을 고르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하였고 저고리 소매는 흙빛으로 물들어 아무리 빨아도 본래 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단하였으나 도석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흙이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어 삼날도 잘 들어가지 않던 표면이 뒤집고 걸음을 섞기를 반복하자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색도 달라졌지요. 메마른 회색빛이 거치고 짙은 흑갈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세상이 그것을 곱게 봐줄 리 없었습니다. 서당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즈음이었지요. 도석이 자리에 앉으면 주변 아이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지요. 훈장도 처음 한두 번은 못 본 척하였으나 급기야 어느 날 도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도석아, 몸을 좀 씻고 오너라. 다른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 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도석은 서당 마당 한쪽에 혼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귀동이 그 옆에 와서 슬며시 앉았습니다. 나는 냄새 안 나. 도석이 픽 웃었습니다. 지금은 안 나. 흙 안 만졌으니까. 내일 나도 같이 나갈게. 그럼 똑같이 냄새 나겠지. 도석은 아무 말 없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허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귀동은 서당이 파하면 어김없이 밭으로 따라왔습니다. 딱히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흙을 나르다 넘어지기도 하고 삽질을 하다 엉뚱한 곳을 파기도 하였지요. 그래도 도석은 귀동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은 몸이 느끼는 무게가 달랐으니까요. 그렇게 보름이 더 흘렀습니다. 도석이 다음으로 한 일은 재거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궁이 재에 볏짚을 섞고 거기에 내에서 퍼온 개흙을 조금 더하여 흙 위에 골고루 펴 뒤집었지요. 단순한 일이었으나 양이 많았습니다. 재를 구하러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다 보니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또 재 구하러 왔냐? 그 똥밭에 넣을 거지. 예. 참.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딱하다고 해야 할지. 도석은 웃으며 재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웃음이든 동정이든 재는 재였으니까요. 그 무렵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도석이 밭 이야기를 꺼내도 못 들은 척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허나 어느 날 아침 도석이 밭으로 나서는데 마루에 낡은 괭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이미 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도석은 그 괭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나갔지요.
그날 도석은 괭이로 밭 이랑을 처음으로 반듯하게 올렸습니다. 이랑이 생기자 밭이 비로소 밭처럼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귀동이 옆에서 그것을 보며 감탄하였습니다. 야, 진짜 밭 같다. 밭이니까 밭 같지. 전에는 그냥 흙바닥이었잖아. 도석은 대답하지 않고 괭이질을 계속하였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귀동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였지요. 전에는 그냥 흙바닥이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랑이 생기고 흙이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처음보다 훨씬 옅어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나 이 땅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도석에게는 느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석은 밭끄트머리에 앉아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몸 구석구석이 쑤셨지요. 허나 도석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저무는 햇빛이 흘 위에 내려앉는 것을 잠시 더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흙을 한 번 더 뒤집어야 하였고, 이랑 사이 물길도 내야 하였습니다. 아직 멀었지요. 허나 도석은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손으로 한 번 쓸어보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뻣뻣하고 뒤틀린 흙이 아니었지요. 괜찮았습니다. 씨앗을 심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도석은 이른 아침부터 밭이랑 사이에 물기를 내고 있었지요. 작은 도랑을 파서 빗물이 고루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고 혼자 하자니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귀동은 그날 어머니 심부름이 있어 오지 못하였지요. 한나절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밭 경계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점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뒤에 일꾼처럼 보이는 사내 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점삼이는 밭 경계에 서서 도석의 밭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저번에 보았을 때와는 달리 흙빛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지요. 이랑이 반듯하게 올라와 있고 흙은 부드럽게 고르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점삼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많이 바꿔놨구나. 예. 흙이 좋아졌어. 내 눈이 제법이었던 모양이지. 칭찬처럼 들렸으나 도석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점삼이가 그냥 칭찬하러 왔을 리 없었으니까요. 점삼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 내가 삼아. 내가 치른 값에 배를 얹어주지. 어린 내가 이 땅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지 않겠냐. 도석은 잠시 점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점삼이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배를 얹어준다 하지 않았냐. 어린 것이 욕심이 과하구나. 욕심이 아닙니다. 제 땅이니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점삼이는 잠시 도석을 내려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지요. 일꾼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도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괭이 자루가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석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낯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석아, 점삼이 어른이 왔다 갔다. 도석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그 땅 팔라더구나. 값을 후하게 쳐준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도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아버지, 팔지 마십시오. 허나 도석아, 값을 2배로 쳐준다 하면 믿지는 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알아볼 수도. 아버지. 도석의 목소리가 조용하였으나 단호하였습니다. 그 땅은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도석은 그것이 허락도 거절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기울지 않은 것이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석은 귀동을 찾아갔습니다. 귀동아, 부탁이 있다. 뭔데? 관아에 가서 토지 문서 확인하는 법을 알아봐 줄 수 있냐? 내 이름으로 된 문서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귀동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관아를 내가 직접 가면 되잖아. 나는 반 못 비워. 씨앗 심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귀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녀올게. 귀동이 관아로 향하는 동안 도석은 밭으로 돌아와 씨앗 심을 준비를 계속하였습니다. 손은 일을 하고 있었으나 머릿속은 점삼이 생각으로 가득하였지요. 점삼이가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도석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번 거절당하였다고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지요. 오후 늦게 귀동이 돌아왔습니다. 숨을 약간 헐떡이며 도석 앞에 섰지요. 문서 있어. 내 이름으로 제대로 등재되어 있다고 관아 서리가 그러던데. 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서리였냐? 마르고 키 작은 사람. 눈이 좀 날카롭게 생긴. 도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요. 허나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석은 오래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점삼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흔들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땅 주인은 도석이었으나 아버지가 팔겠다 나서면 막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요. 도석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빨리 씨앗을 심고 빨리 싹을 틔워 이 땅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것이었지요. 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씨앗을 심기로 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석은 여느 날보다 한 시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하늘이 채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도석은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요. 도석은 잠시 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한쪽에 며칠 전부터 아껴두었던 무씨와 배추씨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석은 그것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지요. 하늘은 아직 짙은 남빛이었고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도석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밭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씨앗을 심던 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하였습니다. 도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가락으로 흙에 작은 구멍을 하나씩 냈습니다. 간격을 맞추고 깊이를 맞추고 씨앗을 하나씩 넣은 뒤 흙으로 살며시 덮었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구멍 한 구멍 천천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귀동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날까? 도석은 대답 대신 흙을 한 번 더 가만히 눌렀습니다.
씨앗을 다 심고 나자 도석은 밭끄트머리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이 손금 사이까지 파고들어 있었지요. 도석은 그 손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허나 기다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심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석은 새벽같이 밭으로 나와 흙 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요. 흙은 그저 고요하고 평평하였습니다. 귀동은 사흘째 되던 날 슬쩍 물었습니다. 아직이야? 씨앗이 사람 마음 같은 줄 아냐? 귀동은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하루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석이 여느 때처럼 밭 앞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들여다보는데 무언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요. 흙 표면을 살짝 밀어 올리듯 도단한 연두빛 끄트머리였습니다. 도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지요. 싹이었습니다. 도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싹 하나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도 되지 않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연두빛 싹 하나였지요. 허나 도석의 눈에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만지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지요. 한참 만에 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허나 아직은 이르다 싶었지요. 싹 하나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도석은 다시 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자라야 한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나자 싹은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이랑을 따라 줄줄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였지요. 색이 유난히 짙었습니다. 도석은 다른 밭에서 자라는 무청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달랐지요. 잎이 두껍고 빛깔이 진하였습니다. 흙이 좋으면 작물이 다르다는 것을 도석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동이 밭으로 달려오더니 싹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진짜 낫다. 그러니까 씨앗이 사람 마음 같은 줄 알지 말라 하였지. 귀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석도 이번에는 입꼬리를 완전히 올렸지요. 소문은 도석이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번졌습니다. 밭 옆을 지나던 사람들이 싹을 보고 발을 멈추었지요. 그 냄새 나던 땅에서 무언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상인 하나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안악이었는데 쪼그리고 앉아 싹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도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밭 내 것이냐? 예. 흙이 예사롭지 않구나. 무청 다 크면 나한테 팔아라. 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속으로 가슴이 뛰었지요. 처음으로 이 땅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석은 아버지를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내키지 않는 기색이었으나 도석이 한 번만 봐달라 하자 결국 따라 나섰지요. 밭 앞에 서자 아버지는 말없이 싹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석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싹이 말해줄 것이었으니까요. 한참 만에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도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집 쪽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지요. 허나 돌아서는 그 얼굴에 아주 잠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석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점삼이는 관아, 설이 노가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한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점삼이의 얼굴에는 그 특유의 느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노가는 처음에 머뭇거리는 기색이었으나 점삼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밀어주자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석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밭에 싹이 돋아난 날 밤, 도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으니까요.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길목이었습니다. 밭에 무청과 배추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잎이 넓어지고 줄기가 굵어지면서 밭 전체가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였지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제는 발을 멈추고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를 막고 지나치던 그 땅이었는데 말이지요. 도석은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자풀을 뽑으며 밭을 돌보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더 두터워졌고 얼굴은 더 까맣게 탔지요. 허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귀동이 밭으로 달려오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석 앞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도석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냐? 관아 설이 노가가 내 땅 문서를 점삼이 이름으로 바꿔놨다는 소문이 돌아. 내가 아까 장터에서 들었는데 점삼이 집이라는 안악이 실수로 흘린 말이래. 도석은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지요. 확실하냐? 소문이긴 한데 그냥 넘길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도석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소문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였지요. 허나 관아에 무작정 찾아가 설이를 추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도석은 15살 상민 소년이었고 노가는 관아 아전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그때 집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도석의 얼굴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지요. 무슨 일이냐? 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한숨을 쉬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단단해졌지요. 관아에 가봐야겠구나. 도석은 아버지의 그 눈빛을 보고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자가 함께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노가가 마침 마당 한쪽에 있었습니다. 도석은 노가를 보자마자 무언가 확신이 섰습니다. 귀동에게서 들은 대로 마르고 눈이 날카로운 사내였지요. 도석과 눈이 마주치자 노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으로 된 토지 문서를 확인하러 왔소. 노가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느 땅 말씀이십니까? 고을 어기 뒷간터 땅이요. 노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문서 보관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는 척하더니 돌아와서 말하였지요. 그 땅은 점삼이 어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도석은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하였지요. 그 문서 보여주십시오. 문서는 함부로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원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노가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도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자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분을 사기듯 걸음이 빨랐지요. 도석은 그 옆을 묵묵히 따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서가 바뀌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도석은 귀동을 찾았습니다. 귀동아, 부탁이 하나 더 있어. 귀동은 도석의 표정을 보고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도석이 귀동에게 부탁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노가가 점삼이 집을 드나드는 것을 본 사람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지요. 문서 위조를 직접 입증할 수는 없더라도 두 사람이 내통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원님 앞에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귀동은 그날부터 발이 닳도록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장터 상인들에게도 묻고 우물가 안악들에게도 물었지요. 귀동은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틀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귀동이 숨을 헐떡이며 도석을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랐지요. 찾았어. 장터 맞은편 엿장수 어르신이 봤대. 보름 전 밤에 노가가 점삼이 집 뒷문으로 들어가는 걸. 그것도 2번이나. 도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원님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물어봤어. 처음엔 꺼리시더니 내가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어린 것들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하신다고 하셨어. 도석은 귀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귀동은 멋쩍은 듯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왜 그렇게 봐? 내가 내 친구잖아. 도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 눈빛에는 말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원님 앞에 설 일만 남았습니다. 원님 앞에 서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귀동이 데려온 엿장수 어르신이 직접 관아에 고변을 넣겠다 나서준 덕분이었지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말이었으니 관아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원님이 직접 양쪽을 불러 신문하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도석은 그 사흘 동안 잠을 줄여가며 준비하였습니다. 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지요. 노인에게서 처음 받았던 계약 문서가 도석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아에 등재된 문서를 비교하면 반드시 차이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도석은 촛불 아래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문서의 획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석은 찾아냈습니다. 먹색이었습니다. 원본 계약 문서의 먹은 오래되어 은은하게 바른 빛이었으나 관아 등재 문서에서 이름이 적힌 부분만 유독 먹빛이 짙고 선명하였지요. 최근에 다시 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게다가 낙관이 찍힌 자리를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니 다른 부분보다 종이가 얕게 눌렸습니다. 원본 낙관이라면 오랜 세월의 종이가 깊이 눌려 있어야 하였지요. 도석은 그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하였습니다. 신문 당일 아침 도석은 아버지와 나란히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귀동과 엿장수 어르신도 따로 관아에 나와 있었지요. 점삼이는 이미 마당 한쪽에 노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도석을 보더니 느릿하게 웃었지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원님이 들어오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이 50줄의 원님은 단정한 홍색 달령포에 사물을 쓰고 대청 위에 앉았지요. 눈이 깊고 또렷하였습니다. 훑어보는 시선이 짧았으나 놓치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양쪽 다 들었다. 토지 소유를 다투는 것이냐. 점삼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또. 소인이 그 땅을 정당하게 매입하였사온데 저 아이가 억지를 부리고 있사옵니다. 원님은 점삼이를 바라보다가 도석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느냐? 도석은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예, 사또. 있사옵니다. 도석은 품에서 원본 계약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땅 주인 어르신께 직접 돈을 치르고 받은 계약 문서이옵니다. 관하에 등재된 문서와 비교하여 주시옵소서. 원님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도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관하 문서에서 소유자 이름이 적힌 부분만 먹빛이 유독 짙고 선명하옵니다. 오래된 문서라면 먹이 고르게 바래야 하는데 그 부분만 다르옵니다. 또한 낙관이 찍힌 자리를 살펴보시면 다른 부분보다 눌린 깊이가 얕사옵니다. 오래전에 찍힌 낙관이라면 종이가 깊이 눌려 있어야 하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점삼이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노가는 시선을 아래로 깔았습니다. 원님이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하였습니다. 점삼이 내가 이 땅을 매입하였다 하였느냐? 전 소유자 노인에게서 직접 샀느냐? 점삼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또. 그렇다면 그 거래를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점삼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없었지요. 애초에 거래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원님이 시선을 마당 한쪽으로 돌렸습니다. 증인을 들라 하였다. 나오너라. 엿장수 어르신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었으나 목소리만큼은 또렷하였지요. 소인은 보름 전밤 저 노가 서리가 점삼이 댁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2번 보았사옵니다. 소인의 엿가게가 그 맞은편이라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었기에 분명히 보았나이다. 점삼이가 발끈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사또, 지나다니는 것도 죄가 되옵니까? 원님은 점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점삼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원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가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긴 침묵이었습니다. 노가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점삼이가 눈으로 노가에게 신호를 보냈으나 노가는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이었지요. 이미 판이 기울었다는 것을. 노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점삼이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도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으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 소유는 원래대로 도석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노가는 문서 위조의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며 점삼이는 관련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겠다. 점삼이가 무언가 항변하려 하였으나 원님의 눈빛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나서는 도석의 옆으로 아버지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지요. 허나 도석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말 대신이었습니다.
도석은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으나 참았지요. 밭으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물을 줘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여름이 깊어지는 동안 밭은 쉬지 않고 자랐습니다. 관아 신문이 끝난 뒤로 도석은 다시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삼이 일은 원님이 처리할 것이었고 도석이 할 일은 따로 있었지요. 물을 주고 자풀을 뽑고 이랑을 돌보는 것, 그것이 도석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청은 날이 갈수록 잎이 넓어졌고 배추는 속이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도 이랑 한쪽에서 빼곡하게 올라왔지요. 빛깔이 다른 밭과 달랐습니다. 같은 햇볕, 같은 빗물을 받는데도 이 밭의 작물은 더 짙고 더 탐스러웠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을 멈추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왔습니다. 첫서리가 내리기 전 도석은 수확을 시작하였습니다. 물을 뽑는데 손에 묵직한 무게가 잡혔지요. 뽑아 올리자 희고 탐스러운 무가 땅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석은 그것을 한동안 손에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귀동이 옆에서 그 물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크다. 그래, 진짜 크다. 알아. 귀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석도 이번에는 참지 않고 같이 웃었지요. 수확한 무와 배추와 파를 수레에 싣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야채 상인 안악이 제일 먼저 달려왔지요. 봄의 싹을 보고 팔면 자기에게 달라 하였던 그 안악이었습니다. 물을 들어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속이 꽉 찼어. 값을 부르는데 도석이 예상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도석은 내색하지 않고 흥정을 마쳤지요. 배추도 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터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도석의 수레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수레가 텅 비었습니다. 도석은 빈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엽전을 세웠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밭을 사는데 쓴 돈, 씨앗값, 그동안 재거름을 만들고 도구를 장만하는데 든 돈을 다 합쳐도 오늘 번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도석은 엽전을 세다가 잠시 멈추었지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도석이 세워놓은 엽전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오늘 번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엽전을 내려다보다가 도석을 바라보다가 다시 엽전을 바라보았지요. 도석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예, 아버지. 내가 틀렸구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허나 도석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길게 들렸지요. 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천천히 숙였을 뿐이었지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봄에 비웃던 사람도 있었고 장터에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머쓱한 얼굴로 도석의 밭을 들여다보며 물었지요. 어떻게 한 것이냐? 흙이 좋았습니다. 흙이 좋으면 다 이렇게 되느냐? 흙이 좋아야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날 저녁 도석은 귀동과 나란히 밭 끄트머리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밭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았지요. 수확이 끝난 이랑들이 반듯하게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석은 그것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귀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도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넓게 할 거야. 이 밭보다 더. 응. 이웃밭 몇 곳 소작 조건 알아볼 생각이야. 흙을 살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동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 진짜 쉬지를 않는다. 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밭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날 밤 도석은 오래간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고단하였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고 저녁에야 돌아오는 나날이었으니까요. 허나 잠드는 그 순간까지 도석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년 봄 밭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항에 무엇을 심을지, 어느 쪽 흙을 더 손봐야 할지. 쉬는 것도 도석에게는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밭은 텅 비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일항들 위로 서리가 내려앉았고 흙은 단단하게 얼어붙었지요. 도석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빈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에 처음 삽을 꽂던 날이 떠올랐지요. 그때의 흙과 지금의 흙은 달랐습니다. 색도, 냄새도,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도 달랐지요. 도석은 쪼그리고 앉아 손끝으로 언 흙을 살짝 긁어보았습니다. 단단하였으나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흙이었지요. 그 즈음 서당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훈장이 도석을 따로 불러 세운 것이었지요. 도석은 혹시 또 냄새 이야기인가 싶어 긴장하였습니다. 허나 훈장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기색이 있었습니다. 도석아. 예, 훈장님. 내가 그 땅을 일군 방법이 무엇이냐? 재걸음을 쓴다고 하던데 어떻게 배운 것이냐? 도석은 잠시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묻는 것이었지요. 배운 것이 아닙니다, 훈장님. 흙을 보고 생각한 것이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하였습니다. 내 조카 녀석이 묵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번 봐줄 수 있겠느냐? 도석은 그 말에 놀랐으나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봄에 냄새 난다고 마당 구석으로 내몰던 훈장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지요. 도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훈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귀동이 옆에서 걸으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훈장님이 너한테 부탁을 하다니. 땅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 귀동이 그 말을 듣고 잠시 걸으며 곱씹었습니다. 그러더니 슬쩍 웃었지요. 그거 내가 한 말 맞아. 도석이 피식 웃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석을 불렀습니다. 드문 일이었지요. 아버지는 방 안에 마주 앉더니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조용히 움직였지요. 도석은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석아. 예. 봄에 그 땅 사지 말라 하였을 때 내가 많이 서운하였겠구나. 도석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지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긴. 내가 다 알지. 아버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굵은 손마디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펴졌습니다. 미안하다, 도석아. 도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어미가 떠난 뒤로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고, 표정이 없었고, 등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석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참았지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석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아버지도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접혔습니다. 웃는 것이었지요. 도석은 아버지가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지요. 겨울이 깊어지는 동안 도석은 쉬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을 준비하였지요. 이웃밭 두 곳의 소작 조건을 알아보았고, 재거름을 만들 재료도 미리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귀동은 그 옆에서 심부름을 도맡았지요. 둘은 이제 말이 없어도 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마주친 마을 어른이 도석에게 말하였습니다. 도석아, 우리 밭 흙도 한번 봐줄 수 있겠냐? 올해 수확이 영 시원찮아서. 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고을 건너편 농부가 찾아와 재거름 만드는 법을 물었지요. 도석은 아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해 주었습니다. 봄에 똥밭을 샀다고 온 고을이 비웃던 그 소년이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밤이었습니다. 도석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내년 봄밭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느 일항에 무엇을 심을지, 새로 맡을 소작밭의 흙을 어떻게 손볼지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지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종이 위에 글씨가 일렁였습니다. 문 밖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석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멀어졌지요. 허나 그 잠시 동안 문틈으로 불빛이 가려지는 것을 도석은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도석은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썼습니다. 허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지요. 냄새 난다고 마당 구석으로 내몰리던 아이였습니다. 똥밭을 샀다고 온 고을이 손가락질하던 아이였지요. 아버지조차 등을 돌렸고 서당에서조차 혼자 앉아야 하였던 아이였습니다. 허나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외면한 땅 아래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깨우는데 필요한 것이 특별한 재주가 아니라 그저 제대로 보는 눈과 포기하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돌려주었지요. 도석은 그것을 이 한 해 동안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도석의 붓은 멈추지 않았지요. 내년 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